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세상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정말 많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에게도 참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사건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답니다. 저도 사실 직장에 다니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요. 가장 힘든 거라면 아무래도 사람을 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내에서도 조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인데 그 인간관계 때문에 있었던 기가 막힌 일이 있답니다. 저희 남편은 성격이 차분하고 순진한 편이에요. 학창 시절에도 엇나가지 않고 공부만 하던 모범생이었고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성실하게 회사만 다녔던 사람이죠. 남편이 다니던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었던 저희 아버지가 성실한 남편의 모습을 보고 반해서 저에게 남편을 소개해주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랍니다. 남편은 정말 순진하고 착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에 반해 저는 할 말은 다 해야 하는 성격이었죠. 전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다니나 싶었는데 남편의 착한 마음을 역시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남편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연애 시절이었어요. 남편의 회식이 끝나고 근처에 있었던 제가 데리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황당하게도 처음 보는 저에게 자신의 집까지 데려다 달라며 다짜고짜 차에 탑승을 하셨죠. 우리 김수혁 대리 여자친구라고 했나? 아니 이렇게 운전기사 노릇까지 하면서 김 대리랑 만나고 있는 거야? 김 대리가 뭔가 모르는 매력이 있는가 보네. 뭐 김 대리 승진하려면 나한테도 잘 보여야 되니까 우리 집까지 가지. 우리 집 여기서 30분 거리에 있는데 괜찮죠? 아이 그래도 남자친구가 승진하면 여자친구한테도 좋지 않나? 김 대리가 아까부터 2차 가자고 해도 안 가더니만 여자친구가 지켜보고 있으니 그랬구먼. 아, 양 과장님, 저 원래 1차만 먹고 가는 거 아시잖아요. 술 별로 못하고 2차까지 가면 내일 일어나지도 못해서요. 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여자친구입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다가 제가 마침 끝났다고 해서 여기 온 거예요. 원래 이렇게 데리러 오고 그런 거 아닌데 마침 근처에 있어가지고 제 여자친구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제가 여자친구 외모에 반하고 성격에 반했거든요. 에이, 우리 김대리 눈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내가 2차 가보면 더 에이스라인 언니들 많은데 말이야. 아무튼 다음에는 꼭 2차 같이 가자고. 이런 거 가져가야 나랑 돈도 독해지고 거기다가 승진도 하고 그러는 거야. 김 대리는 그런 걸 안 하니까 지금까지 대리만 달고 있는 거라니까. 내가 2차 가서 꿀팁 알려줄 테니 다음에는 꼭 가자고. 여자친구는 이런 거 이해하지? 아, 요즘 그런 거 이해하는 여자가 어디 있나요? 그런 거 가는 거 요즘은 다들 싫어하지 않나요? 2차 안 갔다고 승진에 영향을 준다면 그런 회사는 저는 별로인 것 같은데. 수혁 씨, 술 많이 마셨어? 중간에 물 좀 사고 올까? 술 마시기 전에 숙취 해소제라도 사서 먹지. 내일 피곤하겠다. 얼른 데려다 줄게. 아이고, 우리 김 대리도 여자친구가 이런 거 하나 이해를 못 해주는구만. 김 대리, 내가 상사로서가 아니라 같은 남자로서 조언하는데 사회생활 이해 못하는 여자 만나면 피곤해.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자 나오는데도 갈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사업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응접을 잘해야 승진도 잘하는 건데. 김대리는 여자친구 만나는 동안에는 글렀네 글렀어. 남편의 상사는 제가 있는 걸 신경도 쓰지 않고 막말을 퍼붓곤 했죠. 중간에서 난감해하던 남편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진 않았지만 남편이 회사에서 얼마나 시달리고 있을지 뻔히 보였어요. 남편은 애초에 술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회사 회식은 빠질 수 없었기 때문에 꼬박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매번 2차, 3차까지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 상사가 있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남편의 상사를 보자마자 딱 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느낌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직속 상사였고 승진에도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첫 만남을 갖고 난 후부터 상사는 주말마다 계속 남편에게 연락을 해와 데이트를 방해하곤 했습니다. 급한 일이라면서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라든지 바로 사무실로 와서 일을 처리하고 가라든지 온갖 불편한 상황을 만들곤 했죠. 어느 날은 주말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상사가 연락이 와 급하게 서류를 작성해 보내고 연락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상사가 해결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수혁 씨,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굳었어? 무슨 일 있었어? 왜? 서류 보낸 게 뭐가 잘못됐대? 아니면 다시 작성해야 한대? 우리 데이트 여기서 그만하고 수혁 씨 집에 가서 일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 그래도 열심히 서류 작성했는데 상사가 뭐라고 혼냈어? 오늘 급한 일 있으면 그냥 아까 집에 갈 걸 그랬나 봐. 일이 뭔가 잘못된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진주야. 나 그냥 회사 그만둘까?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힘들어. 오늘 작성한 서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었더라고. 다른 직원한테 메일 보내고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양 과장님이 할 일인데 왜 내가 보내냐면서 또 시켰냐고 하더라고. 양 과장 본인이 할 일을 나한테 해야 한다고 넘겼던 것 같아. 뭐?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은 수혁 씨한테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이상하네 그 사람. 왜 매 주말마다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건데? 평일에도 수혁 씨한테 온갖 일 다 떠넘긴다고 한 거 아니었어?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자기 할 일을 왜 그렇게 떠넘기는 건데? 그래 놓고서는 수혁 씨가 잘해서 성과 나오면 그거 다 자기가 했다고 말한다며. 수혁 씨, 더 이상 참으면 안 돼. 그러면 진짜 더 수혁 씨 부려먹으려고 안달 날 거야.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싶은 마음도 있어. 대학 졸업하고 처음 들어왔던 회사잖아. 여기 회사 들어오려고 그렇게 밤낮으로 노력했는데 대리 한번 달아보려고 열심히 뛰었는데 고작 한 사람 때문에 그만둬야 하나 고민되네. 양 과장 회사에서도 신임받고 있어서 내가 함부로 뭐라고도 못하겠고.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나도 난감하다 정말. 그 사람 회사 임직원 가족이라고 했지? 아니 그 회사는 왜 그래? 나 진짜 이해가 너무 안 돼서 그래. 우리 집도 사업하고 회사 운영하고 있지만 솔직히 직원들 인성 개판이면 회사도 제대로 안 돌아가거든? 아니 근데 그 회사는 말단 직원들 부리며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수혁 씨, 너무 힘들면 그만둬. 수혁 씨 능력이면
다른 회사 가서도 잘 적응하고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버틸 때까지는 버텨봐야지. 집에서도 내가 회사 그만뒀다고 하면 걱정하실 테고, 나도 그러고 싶지는 않아. 양 과장이 비겁하고 나쁘긴 하지만 양 과장 사정도 들어보니까 좋지는 않더라고. 이번에 파트 변경 신청도 받는다고 하니까 한번 신청해 보려고. 지방으로 가게 되면 좀 나아질 수도 있겠지. 남편은 직속 상사의 횡포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심지어 지방으로 전출을 가려고 신청도 했었죠. 남편은 가난한 집 맞이로 책임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상황이었어요. 부모님의 기대가 컸고 집안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부담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 상사의 횡포에도 그저 묵묵히 버티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방으로 전출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직속 상사가 받아주지 않으면서 남편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지만 남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프로젝트도 획기적이게 아이디어를 내고 진행하기도 했고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했죠. 이런 노력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사가 모두 가로채 버리기도 했지만 사내에서는 이미 남편의 능력이 인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도 아깝기도 했습니다. 연애를 하다가 남편의 성실함과 꾸준함에 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부모님에게 결혼을 하고 싶다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부모님은 남편을 초대해 거하게 식사 대접을 해주셨는데 그때 부모님께서는 남편에게 자신들의 회사로 오라며 스카우트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내가 우리 진주 남자친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김수혁 대리 능력을 보고서는 꼭 우리 회사로 데리고 오고 싶었네. 거기다가 이제 곧 우리 사이가 되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하고 있어. 거기 회사 사실 엉망이지 않은가. 말단 직원들만 내내 일하고 그의 상사들은 노력하지도 않고 거래처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곳은 거기밖에 없어. 그나마 내가 자네 보고 거래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 회사로 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너무 감사한 제안을 받아 너무 기쁩니다. 그렇지만 아직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 저까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제 및 직원들도 고생하게 되니 지금은 이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도 많을 테고 아직 배워야 할 것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첫 회사라 애정도 많이 갖고 있고 애착도 있고요. 조금 더 지금 회사에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유, 그래. 자네 뜻 알고 있네.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말해본 걸세. 자네가 회사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거 내가 정말 잘 알지. 첫 입사했을 때도 자네 우리 회사에 와서 회사에 대해서 술술 얘기하는 걸 보고서는 애정을 갖고 다니는구나 내가 생각을 했어. 그래서 금방 승진해서 자리 잡겠다 싶었는데 어찌된 게 자네가 승진이 잘 안 되더라고. 뭔가 잘못된 게 있구나 싶었지. 언제든지 힘들 때면 와서 얘기하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지. 감사합니다, 아버님. 진주와 결혼하고서도 평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만년 대리라 아버님께서도 고심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 사정도 아시다시피 결혼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주한테는
힘든 짐 짊어지지 않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주랑 같이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래. 김서방, 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네는 내가 믿어. 누구보다 성실한 거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믿고 우리 딸 소개해 준 거잖아. 나도 직원들 많이 채용도 해보고 겪어도 봤지만 솔직히 회사에 애착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찾기 힘들어. 거기다가 성실한 사람도 찾기 힘들고. 내 마음처럼 일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디 쉽나. 근데 자네는 자기한테 맡겨진 일 어떻게든 책임지고 하지. 내가 그래서 김서방을 참 좋아해. 우리 딸 남자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존경하네. 남편은 깐깐한 사업가 아빠에게도 인정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입사 초기부터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노력도 많이 했었죠. 그 모습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결혼 소식을 너무나 반기셨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남편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사람, 남편의 그 상사만큼은 남편을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한 모든 성과는 자신이 가지고 가면서 남편이 하지 않은 잘못된 일은 남편 탓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회사 내부에서도 남편에 대한 능력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상사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어요. 어느 날인가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저를 찾아와서 오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술을 잘 못하는 남편이 처음 보이는 행동이라 놀랐는데 물어보니 상사가 잘못한 일을 자기한테 덤터기를 씌웠다고 하더라고요. 수혁 씨, 그걸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떡해. 아무리 수혁 씨가 착해도 그렇지. 그런 건 받아주면 안 되는 거야. 수혁 씨, 안 되겠어. 내가 그 상사 만나서 한마디 해야 되겠어.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라도 말해야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지금껏 그 상사가 실수한 것들도 다 수혁 씨 탓으로 돌렸잖아. 그래 놓고서는 수혁 씨가 열심히 일한 건 자기가 했다면서 다 가지고 가고 이게 뭐야? 나도 그래서 이번에는 안 참고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는데 양 과장이 내 앞에서 무릎 꿇어서 빌잖아. 얼마 전에 양 과장 이혼했대. 그때 한참 계속 실수하고 그랬었다고 했잖아. 그때쯤부터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더라고. 이혼해가지고 혼자서 딸아이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 자기 실수한 거 알려주면 가족백 있어도 회사 잘릴 수 있다면서. 그래도 내가 평판 좋으니까 내가 했다고 하면 다들 넘어가 줄 거라면서 울며불며 싹싹 비는데 나도 돌겠어. 아무리 울며불며 빌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도대체 몇 번째야? 그 사람 진짜 이혼한 거는 맞아? 저번에도 집에 일 있다면서 일찍 가고 그랬다며. 다 같이 회의해야 되는데 급한 일이라면서 집에 가고 그랬다면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고생하는데 자기 혼자 홀랑 빠져놓고서는 왜 그 성과는 자기가 가지고 가고 난리야? 내가 정말 속상해서 할 말이 없어. 그날도 물어봤는데 애가 열이 펄펄 나서 응급실까지 갔다고 하더라고. 와이프는 연락도 안 받고 애 혼자서 집에서 아프다고 전화 왔다면서 나한테만 사실대로 말하고 간 거야. 어차피 회사에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건 진짜 너무한 것 같아. 나 진짜 회사 그만둬야 하는 걸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좋아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다행히 회사에서는 별일 아닌 걸로 마무리했지만 언제까지 그 사람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하지? 수혁 씨, 고민하지 말고 더 이상 아니다 싶으면 그만둬. 나 수혁 씨가 일 안 하고 쉬고 있어도 괜찮아. 그리고 수혁 씨 집 때문에 걱정이라면 그것도 걱정하지 마. 어쨌든 우리가 결혼할 거니까 우리 둘이 같이 헤쳐나가야지. 그러니까 수혁 씨도 너무 고민하지 말고 괴로우면 언제든지 그만둬. 내가 말했잖아. 수혁 씨 능력이면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고 잘 적응해서 잘할 거라고. 남편의 상사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남편에게 부탁을 했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상사의 부탁을 받아주곤 했어요. 제가 듣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벼랑 끝에 있다는 사람을 내칠 수 없었던 것이었죠. 남편은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며 다시 힘을 냈고 회사를 꿋꿋하게 다녔습니다. 저와 결혼 날짜를 잡고서 회사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나눠준 날, 그 상사는 퇴근하는 남편을 끈질기게 따라왔고 저와 데이트를 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이고, 이번에 결혼한다면서요? 그래도 이렇게 청첩장 나눠줄 때는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나눠주는 건데. 이런 거 아직 어려서 못 배웠나? 그래도 이런 건 다 예의고 예절인데 아무도 말 안 해줬나 봐요. 내가 그래도 직속 상사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한 끼 거하게 사줘야지. 내가 그때 처음에 만날 때 말했죠. 우리 김대리 만년대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나한테 잘 보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아, 그런가요? 그러면 앉으세요. 제가 오늘 밥 살게요. 저희 결혼하실 때 그럼 사모님이랑 다 같이 오세요? 들어보니까 결혼도 하셨고 따님도 있으시다고. 안 그래도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부부의 세계는 잘 몰라서요. 그때 제 차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혼하는 여자는 2차, 3차 즐기는 것도 인정해주고 배려도 해줘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런 건 안 배우고 이해도 안 돼서 사모님한테 좀 여쭤보려고요. 농담 가지고 왜 이렇게 진담으로 받아들여요? 그거 농담이었어요. 김대리 와이프 기억력 되게 좋다. 예식장 거기 제 친구도 했었는데 거기 홀이 크긴 하지만 음식 맛이 별로더라고요. 에이, 미리 물어보셨으면 제가 말을 해드리는 건데 이미 계약은 다 하셨겠죠? 아이고, 결혼식장 음식 맛없으면 하객들 다 욕하던데 행복한 날에 욕 좀 먹긴 하시겠어요? 아, 그래요? 저희 아버지 지인분 호텔이라서 하려고 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맛이 없으셨어요? 제가 호텔 사장님이랑 잘 알고 있어가지고 가서 잘 말씀드려볼게요. 결혼식장 오시면 호텔 사장님도 보실 수 있으시겠네요. 그때 가서 말씀드려보면 되겠다. 그때 그 호텔 오셨는데 음식이 맛이 없었다고? 그렇죠? 그래도 말은 건너 전달하는 것보단 직접적으로 하는 게 낫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근데 아버님 진분이 호텔 하시면 김대리 와이프분 아버지도 잘 나가시는 분이신가 봐요. 뭐 어쨌든 결혼 미리 축하드려요. 제가 결혼식을 갈지 말지는 김대리 하는 거 봐서 결정하겠지만 어쨌든 결혼하신다고 하니 축하드립니다. 상사는 마치 결혼식에 어떤 꼬투리라도 잡으려는 듯 이것저것 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역시 지지 않고 맞대응을 했죠. 끝까지 비꼬는 상사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정말 힘들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결혼식장에 상사는 나타나지 않았었고, 그래 놓고서는 신혼여행 다녀온 남편에게 답례품도 주지 않는다면서 험담을 했죠. 어느 날 남편과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시외에서 그 상사가 한 여자랑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인사를 하려고 다가가니 상사는 화들짝 놀랐어요. 김대리? 김대리가 오늘 여기는 어쩐 일이야? 와이프랑 데이트 나왔구나. 이번 주에 김대리 바쁘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데이트할 시간이 있는가 보네. 어디 가는 길이야? 우리는 지금 예약한 게 있어가지고 바로 가봐야 돼. 월요일 출근해서 보자고. 양 과장님? 옆에 사모님 아니세요? 그때 연락이 안 되신다고 하신 거 아니신가요? 그저께도 사모님 연락도 안 되고 잠적했다고. 딸 아파서 집에 가봐야 한다고 하셔서 과장님 일 제가 다 하고 퇴근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 전에 인사드렸던 김수혁 대리입니다. 저 기억나시죠? 양 과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야기하고 와도 괜찮으실까요? 아니 김대리 무슨 얘기를 해? 우리 바빠. 그리고 그거 그냥 농담으로 한 거야. 처음에 김대리한테 말했더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농담이라고 말도 못했어. 어쨌든 내가 한 말 취소니까 그렇게 알고 나 바빠서 이만 가볼게. 와이프랑 데이트 잘하고 월요일에 자세한 얘기 해줄 테니까 그때 보자고. 아니 양 과장님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그럼 지금까지 이혼하신 것도 사실이 아니시고 사모님이랑 연락 안 된다고 하신 것도 거짓말이신 거예요? 양 과장님 왜 거짓말 하신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사실 말해주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사실대로 말 안 하셨어요? 제가 양 과장님 사정 다 배려하느라고 매일 야근하고 서류 다 제가 처리하고 작성하고 정신없이 보낸 거 아시잖아요. 김대리, 내가 나중에 자세한 거 말한다고 하지 않았어? 왜 이래? 아니 나 자네 직장 상사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소리를 쳐? 김대리 나한테 이렇게 한 거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가 바쁘다고 나중에 설명해 준다고 했잖아. 정말 기분 나쁘게 왜 이러는 거야? 어쨌든 지금 설명 못하니까 월요일에 얘기해.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들통났음에도 상사는 뻔뻔하게 오히려 남편에게 기분 나쁘다며 소리를 치곤 가버렸죠. 남편은 그날 이후로 상사에 대한 온갖 연민과 정이 다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나마 어린 딸을 홀로 키우고 있고 주변에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서 여러 번 호소를 했었기 때문에 남편은 상사에 대한 조금의 연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남편이 폭발하게 된 일은 그로부터 얼마 뒤 부부 동반 송년회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가족 친화 기업이었기 때문에 매년 부부 동반 송년회를 열었고 그날 남편과 저도 참석을 하게 되었죠. 그 자리에서 상사는 당연하게 남편에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김대리, 여기 있었어?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지금 부장님 사모님 구두 때문에 다리 아프다고 하시거든? 가서 찜질할 수 있는 얼음팩 사오고 간 김에 밴드도 몇 개 사고 와. 그리고 숙취 해소제 안 사왔어? 센스 있게 그런 거 말단 직원이 챙겨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와이프랑 같이 왔다고 자기 일 안 할 거야? 당장 가서 숙취 해소제도 넉넉하게 사와. 양 과장님, 곧 있으면 사장님 오시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사오나요? 저쪽에 구급함 있으니까 거기서 밴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와이프가 있어서 다른 분들 신경을 써드리진 못할 것 같네요. 양 과장님께서는 오늘 사모님이랑 같이 참석을 안 하셨나 봐요. 다른 분 데리고 오신 거 보면. 이렇게 저한테 이것저것 주문하지 마세요. 저 못하겠습니다. 뭐? 지금 김대리 제정신이야? 그리고 내가 누구랑 오던지 뭔 상관이야? 내 둘째 부인 될 사람이다. 어쩔래? 이게 진짜 보자 했더니만 버르장머리가 없네. 너 지금 나한테 잘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어디서 직장 상사한테 대들어? 어떤 버릇없는 자식이 감히 직장 상사한테 대드냐고? 말년 대리로 늙어볼래? 당장 나한테 사과해. 무릎 꿇으라고. 안 꿇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어떤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하나요? 저 이거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내가 당신이 한 짓거리 다 밝힐 거야. 남편이 그나마 착해서 지금까지 봐준 거라고.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짓까지 저질렀는지 내가 다 까발려 볼까? 어디 다 까발린 후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꼰대짓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날의 소란으로 인해서 회사에서는 자체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사는 결단코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다면서 오히려 남편이 자신에게 대들었다고 했죠. 교묘하게 남편이 상사에게 보낸 메시지를 편집해 그동안 자신에게 압박을 해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남편은 회사에 대한 정도 모두 떨어졌고 그냥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전 그만두더라도 상황을 모두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노트북에 있었던 모든 파일들을 회사로 보내줬고 그 파일 중에서는 상사의 업무를 대신 작성하면서 중간 작성을 했던 파일, 마무리를 했던 파일들이 모두 들어 있었죠. 조사가 진행되면서 상사의 그동안 실적이 대부분 남편의 실적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남편은 상사와의 통화 녹음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상사가 남편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부려먹었던 일들도 다 들통나게 된 것이었죠. 또한 부부 동반 송년회에 왔던 여자 역시 진짜 와이프가 아닌 상간녀라는 사실도 밝혀졌고 가족 친화 기업인 회사는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상사는 징계를 받게 되었고 지방에 있는 작은 관리 지점으로 전출을 가게 되었죠. 그 와중에 상사는 끝까지 자신을 구제하고자 남편을 찾아와 거짓 증언을 요구하더라고요. 김대리, 진짜 내가 김대리 이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독하게 하다니. 나 진짜 실망이야. 그래도 우리가 같이 근무한 세월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같이 일한 동료를 내치나? 김대리, 정말 이런 사람이야? 내가 김대리 그렇게 안 봤는데 나 이번에 지방관리 지점에 가면 거의 잘린 거나 마찬가지야. 거기 가서 다시 여기로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거 다 김대리 때문인 거 알지? 내가 아무리 김대리 괴롭혔다곤 하지만 원래 상사라면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어쨌든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한 번만 회사 가서 서로 사과하고 풀었다고 좀 해줘. 그렇게만 해주면 나 지방에는 안 갈 수 있어. 뭐요? 양 과장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한테는 미안한 점 하나도 없으세요? 그동안 제 일들 다 가로채시고 제 아이디어도 과장님이 내신 걸로 하셔서 성과금도 다 받으셨잖아요. 제가 그거 다 참고 넘어가셨는데도 지금 그 말이 나오세요? 저한테 언제 사과하셨어요? 저한테 사과 한마디 하신 적 없으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그 따위 부탁을 하십니까? 아이, 김대리. 내가 어려운 부탁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김대리 어차피 이제 그만둔다며. 회사도 그만두는 마당에 나까지 지방으로 갈 필요가 있어? 그리고 나는 아이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어떻게 지방에 홀로 내려가서 살아? 김대리,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부탁해. 그냥 그만두는 김에 나한테 선물 하나 해주는 걸로 치면 되지 않아?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와, 진짜 인성 개판이네. 저기요, 아저씨. 지금 누가 누구한테 부탁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당신 어차피 외도 저지르고 있었잖아. 지방을 가던 뭐 하던 가정에 애정도 없으신 것 같은데 어차피 잘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애초에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건데 지금 뭘 부탁한다는 거야? 어차피 당신 회사에서 팽당했어. 아저씨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키우세요. 구질구질하게 부탁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지방 근무도 당신한테는 벅찬 일 아니야? 가족백으로 과장단 주제에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당장 안 가면 경찰에 갑질, 거짓 증언, 회유로 신고할 거니까 당장 나가! 뻔뻔하게 집까지 찾아와 말을 하는 상사를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죠. 전 이걸로는 부족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동반 송년회에서 모두 찍었던 사진들을 뽑아 양 과장님 댁으로 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이후 남편은 직장을 그만뒀어요. 회사에서는 그동안의 사건들을 보고 남편에게 사과를 했고 승진을 약속했지만 남편은 더 이상 미련이 없다면서 그만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편이 그만두고 난 후 그 회사와 거래를 끊었어요. 듣고 보니 그 책임을 양 과장 그 사람이 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부모님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사원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능력 있던 남편은 여러 거래처들을 수월하게 성사시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부모님 회사에서도 남편은 금방 다른 직원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소문을 들어보니 양 과장은 이혼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람도 들통나면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지방에 가서도 사고를 치면서 잘리게 되었다더라고요. 이후에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자신 좀 꽂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는데 그 회사가 제 부모님 회사라는 걸 듣고서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고 해요. 단순히 직급 때문에 부하 직원들을 무시했던 그 사람은 아마 그 인성 때문에 앞으로도 제대로 풀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은 역시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런 남편을 인정해 주시고 직장에서도 일 잘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어요. 누군가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말을 하지만 그 성실함과 남을 생각하는 배려심으로 남편은 누구보다 직원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친정의 도움을 받아 세상 밖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과 어렵게 결혼해서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고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소중한 아이였는데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3년 만에 남이 되었지만 어느 누구라도 제 입장이었다면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한 이후 바로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신이라는 게 마음만 먹으면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제가 계획했던 거와 다르게 임신이 잘 되지 않아 걱정이 돼서 검사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다 보니 점점 불안해졌고 남편과 시부모님도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최대한 부담을 안 주려고 침착하게 기다려 주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함을 겉으로 표현하셨고 시모는 임신이 되지 않는 저에게 결국 참아왔던 불만을 터뜨리셨어요. 시모가 날이 갈수록 신경질적으로 변하다 보니 남편도 그런 시모에게 눈치가 보였는지 괜히 저에게 더 큰 목소리로 짜증을 내더라고요. 임신이라는 게 제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저에게 탓을 돌려서 저도 너무 서운해서 시댁 식구들의 불만을 받아치자 서로의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온 상태로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에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남게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겠니? 네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잖아. 주변에 좋은 여자 많은데 왜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쟤를 데리고 와서 문제를 키우니? 우리 집안도 형편이 좋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은 없었고 지금까지 무난하게 잘 살아왔었다. 그런데 쟤는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고생만 하고 살았었다며. 그러니 몸이 온전하겠니?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이미 속은 썩었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 엄마가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고 했던 거야. 고물상 집안이 웬 말이니? 임신이 안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그래도 네가 좋다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준 건데 결국 내 말 안 들어서 어떻게 됐니? 이러다 엄마는 손주 한번 안아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기다리다 보면 때가 오겠죠. 저희 둘 다 검사해봤을 때 그게 문제되는 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침착하게 기다리다 보면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엄마 죽고 나서야 손주 보여주려고 그러니? 기다리는 것도 한계고 임신이 안 될 것 같으면 여기서 각자 갈 길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신중히 대화해보고 결정해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을 본 건 며느리 네가 처음이다. 그게 맘대로 되는 일인가요? 누구보다 제가 아이를 원했던 거 잘 아시잖아요. 저도 지금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예요. 병원에서도 저희 부부처럼 건강상 문제는 없는데 임신이 안 된 사람들도 꽤 있다고 했어요. 저도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최대한 따르고 있고 노력 중이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꾸 이러시니 될 임신도 안 되겠어요. 얘 봐라. 한마디 했다고 지금 얼굴 붉히는 거 봤지? 너 조만간 시애미 잡아먹겠다. 이런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으니 아이고 속 터져. 어찌됐든 당신이 잘못을 한 건 맞는데 왜 우리 어머니한테 목소리를 높여?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다 맞는 말이잖아. 지금의 상황들이 당신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 당신 나랑 따로 얘기 좀 해. 한다고 하는데도 마음처럼 되지 않아 많이 힘든데 가족들이 저를 죄인처럼 대하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바라보는 시선 또한 너무 불쾌했었죠. 남편은 저보고 당장 일어나라고 하더니 방으로 데리고 들어오자마자 시모가 저에게 한 말에 대해 의미를 모르겠냐면서 가족들 놀라게 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서 자기를 난감하게 만드냐고 화를 냈어요.
꼭 시댁 식구들이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집안 전체가 울릴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길래 그런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냥 무시를 했어요. 서로 안 좋은 감정 상태로 대화를 더 이어나가 봤자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라 몸을 돌렸는데 남편이 자기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나누는 대화는 정상적일 수 없었는데 대화의 초점도 흐려져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당신 내 말 무시해? 질문을 했으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임신할지 몰라서 나도 최대한 감정 안 건드리려고 웬만한 건 다 참고 있는데 이건 아니지. 뭐가 아닌데? 임신이 안 되는 게 내 탓이야? 나도 힘들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당신은 내 입장에 대해서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옆에서 모든 과정들을 지켜봐왔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어? 가족들 눈치가 그렇게 보여? 원하는 게 이혼이야? 그럼 해줄게. 나도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내 말 뜻을 못 알아먹겠어? 아무리 우리 어머니가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해도 그냥 넘기라는 거잖아. 내가 언제 이혼하지? 제발 눈치껏 좀 행동해. 당신 힘든 거 내가 몰라? 옆에서 전부 지켜봐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어른이 얘기하면 그냥 대충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되잖아.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냐고. 어머님만 힘든 거 아니야. 당사자인 내가 제일 힘들고 지쳐있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정도야. 우울증이 왔는데도 혹시 아이가 생기기라도 할까봐 약도 안 먹고 있어. 임신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피하고 있는 중이라고. 임신을 하기 위해 먹기 힘든 음식들을 입에 집어넣을 때 얼마나 곤욕스러운데. 이런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온 이유가 오로지 임신을 하기 위한 내 선택이었어. 그런데 어른이니까 무슨 말을 하던지 이해하고 넘기라고?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같이 살고 싶지 않으면 그냥 이혼해.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건 너무 무리야. 남편은 서로가 많이 힘든 상황이라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제 입장에 대해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편이 저는 제일 원망스러웠어요. 시모가 하는 말들 전부 다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도 있지만 시모 옆에서 거들었던 남편의 모습이 저에겐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언성을 높이면서 끊이지 않는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결국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들을 바로잡기 위해선 제가 아이를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한바탕 하고 난 뒤 더는 시댁에 붙어 있고 싶지 않아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에는 남편의 차를 타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만큼은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했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어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많이 답답했고 부부관계에도 균열이 생기면서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번 난리가 난 이후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는 많이 어색해졌고 분위기도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서로에게 조금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안 좋았던 일들을 가슴에 묻어버리고 예전처럼 똑같은 생활을 유지하며 지내왔지만 서로 겉으로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안 좋은 감정들을 풀어내기 위해선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였어요. 남편은 이런 생활이 많이 답답했는지 조금씩 노력을 보였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저희 부부는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간절하게 바란 만큼 저희 부부에겐 생각지도 못한 좋은 소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임신에 성공을 하면서 온 집안은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죠. 병원에서는 몸이 많이 약한 만큼 임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선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된다며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무리하게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거라는 의사의 말에 저는 다니던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잠깐 쉬면서 안정을 취했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말에 시모가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만들었다며 시댁으로 저희 부부를 불렀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고 한 상 가득 차려진 맛있는 음식들을 맛있게 먹으면서 과거에 겪었던 아픔들을 전부 씻어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함께 식사를 하던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면서 중대 발표를 했는데 시동생이 이어지는 말에 가족 모두 밥을 먹다 체할 정도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아, 형수님 임신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엄마가 원하는 손주 안아보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 아니었어요? 형수님이 그동안 임신을 못해서 제가 말을 못 꺼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임신했으니까 저도 결혼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형수님이 임신을 못했다면 저도 지금 만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말을 못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 거니? 너 정말 그 애랑 결혼할 결심한 거야? 언제부터 만나길래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건데? 엄마가 혈압 올라서 쓰러지는 걸 보고 싶은 거야? 결혼을 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를 가져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나중에 이 문제로 괜히 후회하지 말고 다른 여자 찾아봐라. 다른 여자에게 충족이 안 되니까 그동안 저도 참고 기다려왔던 거예요. 형수님이 결국 임신이 안 되면 저도 그 사람과의 결혼이 힘들어질 테고 엄마가 쓰러지는 거 보고 싶지도 않아서 그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삭히고 있었어요. 힘든 시간들을 보내온 만큼 제 결혼 허락해 주세요. 그래도 능력 좋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불임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너 나중에 길거리 다니는 아이들 보고 너랑 닮은 아이 낳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아? 지금 당장은 둘만 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시간 좀 지나봐라. 공허한 마음이 생기게 될 거고 너도 아이를 가지고 싶을 텐데 그때 돼서 이혼하게? 네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했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불임인데 전문의 의사가 뭔 소용이니? 요즘 애 없이 잘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세상에 태어나봤자 고생밖에 더 하겠어요? 살만한 세상도 아닌데 힘든 삶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원하는 손주 형수님이 안겨줄 테니 저는 제가 사랑한 사람과 결혼 진행할게요.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 아, 막내 아들이 이렇게 애원하는데 자꾸 반대하실 거예요? 너희 엄마가 그동안 마음고생하는 거 못 봤어? 다른 건 몰라도 불임은 절대 안 된다. 아빠도 큰 며느리가 그동안 임신이 안 돼서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는지 알면서 불임을 겪고 있는 애를 아내로 들이겠다고? 엄마 아빠 가슴에 네가 대못을 박으려고 작정한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니까 더는 얘기하지 마라.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아가겠다는데 왜 다들 반대하는 건데요? 제가 행복하면 괜찮은 거잖아요. 허락 안 해주셔도 저는 그 사람과 혼인신고라도 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시동생의 갑작스러운 결혼 통보에 가족 모두 상당히 당황했어요. 제가 힘들게 임신했던 걸 옆에서 전부 지켜봐온 시동생이 불임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에 많이 놀라긴 했지만 이미 시동생은 결혼을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완강해서 시부모님이 설득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맛있게 식사를 하다 말고 시동생의 결혼 통보에 가족들 모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시동생을 바라보기만 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끝낸 뒤 몇 날 며칠 이 문제로 시동생과 얼굴을 붉히면서 심각하게 대화가 이어졌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시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시동생은 시부모님의 마음이 바뀔까봐 서둘러 식을 올리기 위해 상당히 빠르게 모든 걸 진행했고 상견례까지 모두 끝이 난 뒤 결혼식장까지 바로 잡았는데 이미 식장은 꽉 차 있는 상태라
몇 달 뒤에나 식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지켜봐오면서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힘들게 허락받은 만큼 앞으로 행복하길 바랬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사히 세상 빛을 볼 수 있게 최대한 조심하면서 시간을 보내왔던 저는 새벽에 갑자기 진통이 와서 산부인과를 찾게 되었고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온 만큼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 갑자기 시모의 태도가 임신을 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더니 저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말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안의 장손을 태어나게 해줘서 정말 고생이 많았다. 네가 출산을 앞둘 때부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우리 장손이 앞으로 커가면서 어떤 삶을 선택하냐에 따라 미래가 바뀔 텐데 네가 내 손자에게 어떤 삶을 열어줄 수 있을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저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게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너희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집안도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내 손자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인물이 될 수 있을지 깊이 고민을 해보니 방법은 딱 하나더구나. 우리 손자를 예비 의사 며느리에게 맡기는 거다. 지금 내 말이 어이가 없고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우리 손자의 미래를 위해서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인 것 같지 않니? 너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집안에 손주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예비 며느리도 불임이라 더는 기대하기 힘들 텐데 앞으로 잘 커야 하지 않겠니? 네가 사자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줄 능력은 안 되잖아.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의사에 그 집안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재력이 좋은 집안인데 조기 교육부터가 다르지 않겠니? 나도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았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힘들게 10달 품어서 낳은 제 아이를 예비동서에게 주라고요? 방금 하신 말들이 납득도 안 되지만 제가 무슨 대리모도 아니고 제 아이를 예비동서한테 준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말 하려고 산후조리를 어머님 댁에서 해주겠다고 고집을 부리신 거예요? 지금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리고 당분간 저희 친정에서 몸조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 집안이 뭐가 어때서요? 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불평만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제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왔어요. 직업이 좋다고 그 인생이 행복한 줄 아세요? 저 그만 나갈 테니까 제 아이 돌려주세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요. 아, 가만 좀 있어봐라. 우리 집안의 장손을 키우는 문제인데 집안도 안 좋고 돌대가리인 네가 키워서 우리 손자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니? 돈이 얼마가 들든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너희 집안 자체가 가난한데 손자가 원하는 삶을 어떻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런 것도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내 말대로 우리 손자는 예비 며느리가 키우라고 주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너는 불임도 아니잖아. 나중에 다시 아이 가지면 되지. 한 번 임신이 되면 2번은 쉽다잖아. 때마침 딱 들어오네. 우리 세아가 이리 좀 앉아봐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된다. 이 아이 앞으로 네가 키워줘라. 얘 친엄마는 너다. 저번에 나랑 단둘이 대화했을 때 아이는 좋아하지만 불임이라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라며. 내가 네가 원하는 걸 충족시켜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우리 집안의 장손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전문의 의사가 되기 위해 네가 밟아온 길을 내 손자에게 그대로 물려주면 되는 거니. 어려운 건 아니잖니?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이런 얘기 우리 집안 남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내가 나중에 차차 설명하면 되니까 오늘부로 네가 직접 애를 맡아서 키워주면 될 것 같다. 큰 며느리는 불임이 아니라서
또 애를 낳으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애 데리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라. 필요한 건 내가 다 챙겨주마.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당장 제 아이 돌려주세요. 예비동서, 이건 아니잖아. 어머님 말대로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를 건 아니지?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알잖아. 이미 출생신고하면서 내 아이를 등록이 전부 끝난 상태인데 데리고 가봤자 아무 소용없어. 나보다 동서가 더 똑똑하니까 잘 알 거 아냐. 불임이라서 아이가 가지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로 상황을 악화시켜서 서로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길 생각은 아니지? 내 아이 빨리 돌려줘. 시모의 품에 있던 제 아이를 예비 동서에게 건네주었는데 아이를 받아 안은 동서의 눈빛이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혹시라도 동서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저지를까봐 두려워서 최대한 감정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는데 동서가 제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서 옆에선 시모가 계속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남부럽지 않게 키워달라고 설득을 시키려 하자 좋지 않은 몸을 힘들게 일으켜 시모를 강하게 밀쳐버리려 했지만 몸이 온전치 않아 시모가 되려 저를 밀어버려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하자 아이를 안고 있던 동서가 저에게 다가와 아이를 건네준 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가 시댁에 올 때 가지고 왔던 짐들을 챙겨준 뒤 밖으로 나가려 하자 시모가 동서와 저를 붙잡고 상당히 불쾌한 시선으로 저와 예비 동서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팔을 뿌리친 뒤 아이를 품에 안아 뒷걸음질을 쳤어요. 방금 보인 행동은 내 부탁을 거절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너 내 아들과 결혼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구나. 불임 주제에 자존심은 남아있다 이거니? 애도 못 가지는 게 네 아들 꼬셔서 결혼까지 할 생각이었으면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뭘 잘했다고 내 말을 무시해? 너희 집안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우리 집안 장손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달라는 건데 내 부탁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내가 널 왜 받아줬을 거라고 생각하니? 불임인 네가 그래도 전문의 의사니까 집안에 재력이 있으니 그걸로 내 손자 제대로 좀 키워줘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인물로 만들기 위해 너를 받아준 거야. 얼마 전에 너한테 본명이 따로 얘기했었고 내 말을 알아들은 거 아니었어? 예, 당장 그 아이 1인 내놔라. 내 허락 없이 네가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을 줄 알아?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갓 태어난 아이들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저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서 불임이라는 현실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저에게 예비 형님의 아이를 따로 키우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행복을 위해 남의 행복을 빼앗는 건 제일 나쁜 짓이거든요. 어머니 말대로 제가 예비 형님의 아이를 빼앗아 키웠다고 칩시다.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키우면 그건 누구를 위한 행복인 거죠? 저를 위한 행복이에요? 아니면 어머니의 만족을 위한 건가요? 아이가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면 잘한 선택이었다고 할까요? 이 선택은 모두에게 불행입니다. 예비 형님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온 가족이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요. 방금 하신 말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사람이 상식이 있게 행동을 해야죠. 여기가 무슨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애를 돌려서 키웁니까? 예비 동서와 시모는 언성을 높이면서 안 좋은 감정 상태까지 올라왔고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시모가 예비 동서를 밀치더니 저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어요. 시모의 눈빛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나갈 거면 제 아이를 놓고 가라면서 난리를 치길래 아이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품에 안아 몸을 움츠렸습니다. 시모는 안간힘을 쓰면서 제 아이를 뺏으려 하던 순간 예비 동서가 시모의 목덜미를 잡아
강하게 패대기 쳐버린 뒤 저를 일으켜 함께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시댁 식구들과 문 앞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무슨 일이냐고 당황스러워하며 저희를 다시 안으로 밀면서 세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예비 동서는 좀 전에 시모와 나눴던 대화에 대해 얘기했고 시모는 저와 예비 동서가 자기를 밀쳤다면서 갑자기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는데 남편한테 친정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시모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저는 너무 놀라 경악했고 뒤이어 시동생이 남편의 말에 동조했어요. 힘들게 얻은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거라며 다들 뭘 잘못 먹었는지 정신 나간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동서는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냐며 한숨을 내쉬더니 현관문 앞에 있는 세 남자에게 달려들어 당장 나가겠다며 몸을 밀치며 싸웠습니다. 시동생은 예비 동서가 너무 흥분한 것 같다면서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설득하려는 순간 예비 동서는 시동생의 뺨에 손을 올렸고 그 모습을 본 시모가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뒤에서 예비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버렸습니다. 출산 직후의 몸이라 저는 움직이기도 힘든 몸 상태에 아이도 겨우 안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시부가 제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힘으로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예비 동서는 시모를 강하게 밀치면서 빠져나와 가방 속에 있던 핸드폰을 들어 경찰서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어요.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잠시 뒤 경찰들이 와서 상황이 겨우 정리가 되면서 다시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저와 예비 동서가 밖으로 나오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모가 분에 못 이겨 비명을 지르더니 저에게 무작정 뛰어들었는데 예비 동서가 저와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달려오는 시모를 인정사정 없이 양쪽 어깨를 밀쳐버렸어요. 예비 동서의 밀침에 시모는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려 하더니 양쪽에 있던 시동생과 남편의 팔을 잡아 몸을 일으켜 세웠고 무게중심을 잡지 못해 미끄러진 남편과 시동생은 그대로 넘어지면서 안면을 화분에 부딪혔어요. 시모의 몸무게가 거의 80kg 정도로 무거워서 두 남자가 시모의 무게를 버티지 못해 그대로 안면을 다치게 되었죠. 시모 역시 일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넘어져 바닥에 있던 작은 화분에 허리를 부딪혔고 두 형제는 이가 우수수 떨어져 충격에 빠졌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예비 동서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와 동서를 지켜주던 경찰들은 자기 방어를 위한 행동이었을 뿐 의도적인 것 같지 않다고 하자 시부는 경찰들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시모에게 받았던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아내었습니다. 예비 동서 또한 신체적으로 다친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보상을 받은 뒤 파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시모가 제 아이를 전문의 의사인 예비 동서에게 안겨줄 생각을 했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되뇌어봐도 그 집안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예비 동서 덕분에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서 제 아이를 지킬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힘들게 태어난 제 아이의 안전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어서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다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저에게 펼쳐지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 인간들을 힘들게 끊어낸 만큼 앞으로의 삶을 제 아이와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올해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사연만 보고 있다가 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어 용기 내 사연을 전해봅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30대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생계를 위해서 지역 내 유명하다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식당 일을 할 때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힘들 때마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는 설거지만 했었는데 점점 적응을 하면서 홀에서 근무를 하고 마침내 사장님께서 음식을 만드는 것까지 알려주셨답니다. 그렇게 5년을 그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외국에 나가 살고 있었던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국내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몇 차례 마주치다 보니 남편과 친해지게 되었고 결국 남편과 사랑을 하게 되었답니다. 비밀로 만남을 이어나가던 도중에 우리 두 사람에게 새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결국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께서 결혼을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임신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시긴 했지만 저에게 곁을 내어주시진 않으셨답니다. 처음에는 임신을 했어도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결혼하지 않고서도 낳겠다는 저의 말에 수락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초반에는 저에게 무척 냉담하게 대하셨어요. 가게에 출근을 해도 말을 시키지 않으실 정도였죠. 그래도 저는 시부모님을 저의 친부모님처럼 알뜰살뜰 챙겼어요. 저도 가족의 사랑이 고팠고 부모님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거든요. 임신을 한 몸이지만 매일같이 시부모님 가게로 나가서 매일 일을 도와드렸답니다. 저의 노력에 시부모님도 마음이 열리셨는지 어느 순간 저를 받아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결정적으로 시부모님이 저를 받아주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지병이 있으셨는데 늦은 밤 홀로 가게를 정리하다 쓰러지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제가 가게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들어왔다가 시아버님을 발견하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서 다행히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때 이후로 시아버님 건강은 더 나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며 시어머님이 그때 이후로 저를 받아주셨죠. 저도 시부모님이 처음에 저를 탐탁치 않아 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식당을 40년 동안 운영하셨고 늦은 나이에 남편을 낳아 애지중지 길러오셨어요. 남편이 하고 싶다는 건 다 해주면서 아끼고 아껴 키운 자식이었는데 갑자기 직원을 임신시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제가 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저의 노력으로 시부모님은 인정을 해 주셨어요. 가게 서빙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것도 옆에서 도와드리고 재료 관리 등등 가게 전반적인 일을 도맡아 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쉴 틈 없이 열심히 일을 도와드렸어요. 몸이 힘들기는 했지만 시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았고 남편도 그런 저의 노력을 알아주었기에 힘들다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 후 3개월 만에 저는 시부모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레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다 놀랬지만 저는 얼른 몸을 추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자신들이 처음부터 받아주지 않아 유산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드셨는지 매번 미안해 하셨어요. 남편 역시 유산 이후 많이 힘들어 했었죠. 그렇지만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내오면서 가족에는 더 끈끈해졌던 것 같아요. 그 시기 이후론 저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더 아껴주시고 항상 챙겨주셨답니다. 그렇게 결혼 5년차가 되고 난 후 저희는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주기적으로 병원에도 다니고 있었고 검진을 받아봤는데 결과는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늘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아이를 갖지 말자는 이야기도 종종 꺼내오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어 병원을 꾸준하게 다니고 있었죠. 얼마 전 다니고 있던 병원 아래층에 있던 카페에서 남편과 어떤 여자가 같이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 길로 카페로 들어가 볼까 싶었지만 순간 그동안의 남편의 행적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들어 남편은 매번 피곤하다며 관계를 피했고 약속이 있다면서 외출하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특히나 매번 시부모님과 함께하던 저녁 식사 자리에도 잘 참석하지 않았고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 상황이었어요. 수상하다 생각이 들어 남편이 잠든 사이 남편 차 블랙박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상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바로 카페에 있던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에서는 남편과 상간녀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심지어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숙박업소로 향했더라고요. 남편이 타고 다니던 차와 입고 있던 명품 옷들, 신발 모두 제가 시부모님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번 돈으로 샀던 것인데 이걸 가지고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며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떠올랐던 것은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시는 시부모님이었죠.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한참을 영상을 보며 울다 집으로 돌아오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은 너무나 분노할 만한 일이었지만 그동안 저는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 남편과의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고생하는 것이 싫다며 좋아하는 아이도 포기하겠다고 말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외로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다짐을 하고 그렇게 며칠을 그대로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아무렇지 않은 듯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을 하더라고요. 슬며시 카페에서 남편을 봤다며 이야기를 꺼내봤는데 남편은 잠깐 놀랄 뿐 이후에 아는 지인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외도를 알았을 땐 속으로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충격이 컸는지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며칠 만에 살이 쭉 빠질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자 시부모님은 저의 상태를 보고 심각하게 걱정을 하셨어요. 시영아, 요즘 무슨 힘든 일 있니? 에휴, 도통 밥도 잘 못 먹고 살도 계속 빠지는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집 대청소를 한다고 무리를 했더니 몸살이 났나 봐요. 아이고, 시영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여보, 시영이 좀 며칠 쉬게 해주면 어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시영아, 네가 아프면 우리 마음이 더 아프니까 제발 며칠 좀 쉬어라. 약도 먹었고 괜찮아요. 저 없으면 어머님, 아버님 고생하시잖아요. 요즘 가게 손님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냥 있을게요. 아니다. 돈이 뭐가 중요하겠니? 네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어. 부탁이니까 제발 들어가서 쉬고 건강 좀 챙겨. 이왕 이렇게 된 거 가게 정리하는 것도 좀 빠르게 알아봐야 되겠다. 네? 가게 이제 정리하시려고요? 그래. 아빠도 건강이 좋지 않고 나도 이제는 가게 운영하는 것도 힘들구나. 가게 정리를 하고 우리는 시골로 가려고. 사실 시부모님께서는 이제 연로하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셔서 가게를 정리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직원분들도 하나둘씩 그만두셨던 터라 제가 없으면 두 분이서 가게를 보기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1년의 명절을 제외하고는 쉬지 않으셨던 시부모님께서 가게 문을 닫고서라도 저를 쉬게 하겠다며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며칠 휴가를 보내게 되었답니다. 제가 아픈 와중에도 남편은 취업 자리를 알아본다며 일찍이 집을 비우더라고요. 상간녀를 만나러 갈 것이라 생각한 저는 지금이 아니면 정리를 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간녀를 만나 단판을 지어야겠다 싶어서 남편 몰래 상간녀 연락처를 알아내서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당황스러워할 거라 생각했던 상간녀는 오히려 저에게 꼭 만나고 싶었다며 말을 하더군요. 근처 카페에서 만난 상간녀는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진수 씨, 기혼인 거 아시죠? 더 이상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수 오빠 아이를 가졌어요. 그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생기지 않았다면서요? 네? 아이를 가졌다고요? 남편도 알고 있어요? 오빠도 알고 있어요. 저희 이 아이 낳을 거예요. 그러니 그쪽에서 헤어져 주셔야 되겠네요. 저기요, 상간녀는 그쪽이에요. 임신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혼할 수 없어요. 그럼 소송을 하던지 어쩌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오빠도 당신이랑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했거든요. 절대로 이혼할 수 없으니 그렇게 아세요. 남편은 이혼하지 못할 겁니다. 참나, 역시나 구하라고 하더니 자존심이 하나도 없네. 저기요, 그쪽 남편이 당신 말고 내가 좋다고 하잖아. 당신만 사라지면 아이 낳고 오손도손 살겠다는데 왜? 부모가 없으니 쫓겨나도 갈 데가 없어? 뭐라고요? 그렇잖아.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한테는 진수 오빠 한 명뿐인데 혹시 유산 같은 거 받을까 그래요? 그런 거 원하면 제가 위자료로 넉넉히 드릴게요. 그러니 이혼이나 빨리 해줘요. 외도를 저지르고서도 당당한 상간녀에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부모가 없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기가 차더라고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버티고 있었던 정신까지 놓고 말았죠. 며칠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답니다. 상간녀에게 이야기를 들은 건지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네요. 시부모님께서는 안부를 물으러 전화를 해 오셨지만 거기에 남편의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연로하시고 거기다가 몸도 좋지 않으신데 이 사실까지 알려지게 되면 충격에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싶어 우선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현관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올 사람이 없는데 하고 생각하며 문을 연 순간 그 앞에는 시부모님이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신 걸 발견했답니다. 어머,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게 다 뭐예요? 갑자기 찾아와서 놀랬지? 전화 받는 목소리가 영 좋지 않아 보여서 진수한테 전화했더니 자긴 바쁘다고 끊어버리고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약은 먹는지 걱정돼서 와봤단다. 몸은 좀 괜찮니? 밥은 먹었어? 시모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저를 토닥이며 위로를 해 주셨어요. 그동안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으셨어요. 혹시나 불편할까봐 저를 배려해서 집에 오시지 않으셨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셨으면 음식을 바리바리 챙겨서 찾아오셨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달래서 방에 데리고 와 쉴 수 있게 해주셨고 가지고 오신 음식으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었는데 시부모님이 차려주신 음식으로 덕분에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그동안 더 말라진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어요. 시영아,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무슨 일이 있으면 나에게 꼭 얘기를 해다오. 어머님, 별일 없어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오히려 어머님, 아버님 얼굴이 어두우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고, 시영아. 우리 걱정은 하지 마라.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는 거지만 너는 아직 젊잖니. 걱정할 일은 없는 거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직접 밥을 차려주시니 밥도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밥을 먹고 나서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저희 침실을 보고 놀라셨어요. 계절이 바뀐 지 한참인데도 이불을 전혀 교체하지 않았었거든요. 시영아, 침대 커버가 너무 얇은 것 같다. 엄마랑 아빠가 바꿔줄 테니까 너는 거실에 잠깐 나가 있으렴. 어머님, 나중에 제가 바꿀게요. 신경 쓰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아니야, 시영아. 너는 내 딸이야. 며느리가 아니고 내 딸이라서 더 마음이 아프다. 얼른 건강해져야지. 그래, 시영아. 금방 바꿔주고 우리도 가볼게. 잠시만 거실에 있어. 시부모님의 말에 저는 거실로 가 앉아 있었어요. 그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남편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답니다. 현관에 시부모님 신발이 있었는데도 그걸 보지 못했는지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고는 옆에 있던 물건들을 마구 던지기 시작했어요. 말려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소리치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네요. 한참을 물건을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던 남편은 겨우 진정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 수연이 만났어? 만나서 뭐라고 했길래 걔가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 걔 때리기라도 한 거야? 뭐? 여보,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걔 만났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그래, 걔 내 아이 임신했어. 당신이랑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던 걸 걔는 벌써 임신했더라. 검사에도 아무런 이상 없다고 당신이 이야기했지? 근데 5년을 노력했는데 어차피 당신이랑은 애정도 없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 부모님 시골로 내려가면 이제 정리하자. 여보,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해. 지금. 무슨 다시 해? 지금 이야기 끝내자. 수연이 너 때문에 쇼크 받아서 지금 힘들어해. 당신 임산부한테 행패 부린 거야. 이거 고소하면 당신도 큰일 나는 일이라고. 수연이 쇼크 받았으니까 합의금으로 5천만 원 내놔. 뭐? 합의금? 지금 내가 합의금을 줘야 한다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수연이가 쇼크를 받았다고. 너 이러다가 아이라도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외도도 모자라서 상간녀 임신한 걸로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그래. 수연이 만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걔는 벌써 임신했다더라.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걸 그런 애한테 협박을 해? 합의금 내놔. 남편은 어처구니 없게도 상간녀가 나로 인해 쇼크를 받았다며 합의금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황당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소리를 치며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충격으로 기운이 없어 쓰러져 있었던 것은 난데 남편은 아픈 저는 안중에도 없고 상간녀만 챙기고 있는 상황에 마음이 쓰렸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수입도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혹시나 남편이 기가 죽을까 제가 시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생활하라며 줬었거든요. 시부모님도 저를 생각해서 더 넉넉하게 월급을 주셨는데 뼈 빠지게 일하고 번 돈을 상간녀와 희낙낙거리며 썼을 걸 생각하니 미치겠더라고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한 푼도 줄 수 없어. 그리고 당신이랑 이혼도 못해. 아니,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거기다가 합의금을 달라고? 오히려 받아야 하는 건 나야. 정리하고 돌아오면 조용히 넘어갈 테니까 제발 정신 차려. 야, 나 너한테 이제 애정 없어. 너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혹시나 떨어질 거 있을까봐 그러냐? 그런 거 단 한 푼도 너한테 못 주니까 지금 당장 나가. 아니, 합의금은 내놓고 나가. 그 돈도 결국 우리 부모님이 주신 거잖아. 이거 왜 그래? 내가 받은 돈은
정당하게 일해서 받은 돈이야. 거기다가 시부모님께 유산 받을 생각도 없어. 정신 차려, 제발. 여보, 이러지 마. 이게 정말? 너 돈 있는 거 다 알아. 지금 당장 내놔. 좋은 말로 할 때 안 내놔? 아무리 소리를 쳐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남편은 저에게 손을 올리려고 했어요. 그때 조용했던 집안에 띵동 하면서 핸드폰 알람이 울렸답니다. 확인을 해보니 계좌에 계속해서 누군가가 몇천만 원씩 입금을 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표정으로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 제 핸드폰을 뺏어든 남편이 더 놀라 말하더군요. 야, 너 이거 무슨 돈이야? 너 돈 없다는 거 순 거짓말이었네. 얼른 돈이나 이체해. 아니, 이게 뭐지? 이거 내 돈 아니야. 무슨 일일까 싶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보낸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더라고요. 놀라서 가만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시부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부모님은 엄청 화가 난 얼굴로 남편에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며 해명을 하려고 했어요. 저도 처음 보는 시부모님 모습에 놀랐습니다. 매번 남편을 애지중지 대하셨기 때문에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하시는 걸 듣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의 외도는 시부모님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게 된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시부모님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시부모님은 더 이상 남편을 아들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시더라고요. 너 저번에 가게에 왔다가 간 적이 있었지? 그때 네 손에 들려 형이 줄 음식들 보내려고 나가다가 네 전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근데 뭐 부모님이 오늘 내일 하시니 이제 가게에 판 돈은 모두 네 거라고? 거기다 부모님 사망보험금이 어째? 엄마, 그게 아니라 그냥 해본 말이야. 진심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냥 하는 말이었어. 그냥 해본 말이라고? 너는 그때도 지금도 돈만 찾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해본 말이냐? 시영이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시부모님 걱정만 하는데 자식이라는 애가 돈 달라는 때 말고는 찾아오지도 않아? 아니야. 엄마 아빠, 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자식 하나 잘못 키웠다. 시영아, 너무 미안하다. 이건 다 내 잘못이야. 시어머님은 남편을 향해 엄청난 말을 쏟아내셨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얼마 전에 시부모님께 사업을 하겠노라며 자금을 대달라 찾아갔더라고요. 직장도 그만두고 제가 혼자서 가게 일을 하며 돈을 버는 게 미안하다며 자신도 떳떳하게 돈을 벌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사실 거짓말이었죠. 남편은 이미 시부모님이 가게를 정리하게 되면 정리하는 금액이 몇 억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과 건물과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의 금액까지 다 알아보고 난 후 시부모님을 찾아간 것이었죠. 시어머님은 더욱 분노하며 남편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네 아버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네가 잘 알지 않니? 그런데 아버지를 좀 더 오래 보고 싶단 내가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알아보고 상간녀랑 살림을 차릴 생각을 해? 네가 제정신이야? 엄마, 살림을 차리려고 한 게 아니고 걔가 내 애를 임신했어. 엄마 알잖아. 나 아이 갖고 싶어 했던 거. 그래서 부모 목숨값으로 난 여자랑 살림 차리고 사업하겠다고 한 거니? 그럼 어떻게 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엄마,
시영이 이제 임신 못해. 5년이나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이 자식이? 너 같은 아빠는 있어서는 안 되니까 아기를 안 보내주는 거야. 아이가 안 생긴다고 외도를 해? 아,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감정이 다 끝난 사이야. 엄마 아빠 두 분도 손자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시영이랑은 이제 끝났어. 대신 수연이가 임신했대. 너 어떻게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 네가 내 아들이라고? 네가 어떻게? 시부모님은 분노하셨고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의 모습에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렇지만 이후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탐탁치 않았고 그날은 이상하게 받아주기 싫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해보겠다며 돌려보냈다가 저에게 줄 음식을 들려보내려고 남편을 따라 나왔다고 해요. 문제는 남편이 밖에서 상간녀와 통화를 하는 소리를 시어머님이 듣게 된 것이었죠. 남편은 상간녀에게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어머니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얼마 못 가실 거라며 사망보험금은 모두 자신의 차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거기다가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은 재산을 넘겨줄 거라며 최대한 빨리 이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말을 들었던 시어머니는 제가 그동안 소가리를 하면서 살이 계속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셨고 그 후로 전화통화를 했지만 꾹 참고 자신 걱정보다는 시부모님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난 시영이가 임신을 해서 받아준 게 아니었어. 누구보다 우리를 친부모처럼 챙기고 진심으로 대해서 받아준 거지. 손자도 다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시영이가 더 중요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시영이는 남이야. 엄마, 시영이 우리 돈 보고 결혼한 거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네가 가게 일을 해본 적이나 있어? 시영이 아침 새벽부터 나와 마감할 때까지 있는다. 너는 평생을 부모님 가게라고 와서 일해본 적 있냐? 자기 몸 아파도 우리 몸을 더 걱정해주는 건 시영이밖에 없다. 아빠, 다 시영이가 속이려고 하는 거라니까. 유산한 것도 얘 때문이라고. 진수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그 임신한 몸으로 가게 운영하려고 시영이 밤낮 없이 일하다가 유산한 거야. 너는 평생을 도와주지 않았던 걸 시영이는 임신한 몸에 힘들어도 매일 나왔다고. 네가 유학을 가며 쓴 돈 살던 집 모두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피땀 흘려서 번 돈이지만 너는 그거 한 번이라도 고마워한 적 있었니? 그런데 거기다가 외도나 저지르고 딴살림 차리겠다고 거짓말로 엄마에게 말을 해?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이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남편의 말에 저는 기가 찼지만 제가 분노를 하기 전에 시부모님께서 더 큰 분노로 화를 내주셨어요. 남편은 어디서 무얼 듣고 왔는지 제가 했던 모든 행동이 시부모님의 유산을 노리고 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결혼 5년 후에도 결혼 전 3년 동안도 열심히 가게에서 일을 했고 정말 친부모처럼 시부모님을 대했어요. 이 정성이 시부모님에게 닿았던 건지 시부모님은 전적으로 제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답니다. 이날 찾아오시게 된 것도 바로 가게가 정리가 되어서 저에게 재산을 분할해주고 남편과는 이혼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남편이 와서 집안을 들쓰고 다녔던 것이었죠. 남편은 오해라며 시부모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를 썼지만 시부모님은 냉정하셨어요. 나중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시어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시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어릴 적 친부가 바람이 나 혼외 자식을 낳았다고 하셨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시어머니의 친모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결혼을 절대 하지 않겠노라 다짐을 했지만 시아버님의 지극정성인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혼을 하신 거라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릴 적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자식이 똑같이 받지 않도록 더 사랑과 애정으로 자식을 키웠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자식이 자신의 친부와 마찬가지였다는 것에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시영아, 나는 어릴 적 가족의 정을 모르고 살아서 내가 커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어떨까 걱정이 많았어. 진수가 태어났을 때도 내가 경험한 일들은 겪게 하지 않으리 굳게 다짐을 했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진수는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단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 같구나. 자식을 잘못 키운 죄가 나에게 있으니 내가 사과를 하고 싶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은 누구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시고 키우셨어요. 이건 어머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진수 아빠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대로 재산을 진수에게 물려주게 되면 그동안 고생한 것들이 다 물건품처럼 사라질 것 같았단다. 너는 정말 내 딸이나 다름없어. 알지? 우리가 냉정하게 대했던 그때도 너는 오히려 우리를 부모처럼 모시고 따라주었지. 그때 벌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머님, 건강하셔야죠. 아버님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이후 시부모님은 가게도 정리를 하시고 시골로 내려가 정착을 하셨어요. 가게를 정리하면서 생긴 50억은 며칠에 나눠서 제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시부모님께 돈을 돌려드리려고 했지만 시부모님은 끝까지 거절을 하셨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가게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제 덕이라며 그 값을 치룬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시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근처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이혼을 하였죠. 이미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지만 상간녀 소송도 악착같이 해서 받아냈어요. 며칠 후에 지인들에게 들어보니 상간녀는 임신을 한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에서도 규모가 있는 가게 외동 아들이었던 남편이 받을 재산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남편에게 접근을 했던 거였다며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다고 전해 들었어요.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면서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간녀가 임신은 거짓이었다며 털어놓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후에 남편은 시부모님을 찾아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시부모님은 남편을 받아들이진 않으셨어요. 시아버님은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장례를 치르면서 한번 남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본 적이 없네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이 혼자 되시면서 저는 시어머님께 함께 살자고 이야기를 드려봤지만 시어머님은 같이 지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거절하셨어요. 그래도 계속 시어머님께 같이 살자고 매일 찾아갔고 지금은 옆집에서 지내시고 계시답니다. 중간중간 남편이 시어머님을 보러 오는 것 같지만 시어머님은 찾아오는 남편을 그대로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는 지인을 통해서 연락이 계속해 오고 있지만 남편과는 이제는 끝난 사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의 20대 청춘을 함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 일들이 지나고 지금은 마음이 많이 안정을 찾게 되었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한편으로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님은 시부모님이라는 이야기도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친부모님과 다를 바 없이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함께 지내고 싶었어요. 피보다 진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바로 이런 것이겠죠. 가족이라는 것을 저도 제대로 못 느끼고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고프고 그리운 것이었어요. 사실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부모님과 같았던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등을 돌리시진 않을까 두려운 것도 컸었거든요. 그렇지만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시부모님은 전적으로 제 편이 되어주셨고 끝까지 친부모님처럼 지지해 주셨습니다. 남편과의 가정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내 편에 서주는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